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사람인 이경희입니다. 오늘은 NCS를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한 번에 끝내기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서류와 필기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강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 지원자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점 위주를 제가 하나씩 적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류 전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일단 서류 전형 과연 어떤 것으로 평가하는지,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사실 서류 전형을 진행하는 기관보다는 안 하는 기관이 더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제 서류 전형을 했을 때 이 블라인드 기반의 입사 지원서로 어떻게, 무슨 평가 기준으로 이제 지원자 본인이 떨어지거나 붙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교나 특히 전공명 혹은 평점 같은 것을 적는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교과목이죠. 흔히 말하면 뭐 회계학 원론, 전산학 원론 이런 식으로 과목에 대한 부분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과목들을 과연 어디선까지 적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하신 분들이 자격증과 경험, 경력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어느 기관의 입사 지원서를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온라인상에서 지원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리 낯설지 않은 페이지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인적사항은 예전과 다르게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졌고요. 다만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생년월일 중에 연도는 제외하고 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간혹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추후에 필기에 가셨을 때 본인인지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키값으로 저희가 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그냥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기입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죠. 과목과 자격증, 경력이나 경험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일단 맨 위에 있는 그 지역을 적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한 분들에게 우대, 가점을 주거나 혹은 그 분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는 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래에서 이제 과목은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으로 나눠져 있겠죠. 근데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이고요. 직업교육은 학교 외 기타 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것은 사실 채용 절차 모두에 해당하는 것인데 채용은 절대 평가가 없죠. 네, 다 상대 평가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많이 적는 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이 10개나 적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학사 사실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적으시기가 간혹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웬만큼의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셨던 분들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셨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과목이나 그 외 직업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10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충분히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자분들이 스스로 좀 타이트하게 검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으실 때에는 너무 기억에 의존해서 적지 마시고요. 성적증명서를 좀 떼어 오셔서 매칭을 해가면서 적으시면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간혹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약간 꼼수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과목을 두세 번 적으시는 분들 혹은 뭐 전기와 관련된 직무인데 중간에 교양으로 뭐 헬스와 건강, 무용학 원론 이런 거를 좀 끼워 넣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사실은
다 봅니다. 전수 검열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차피 감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적으실 때에는 직무와 관련성 있는 거를 좀 진솔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래 자격증은 뭐 원래 적으셨던 대로 하시고, 근데 좀 중요한 것이 가장 아래에 있는 이제 자격증 밑에 있는 경력이나 경험 사항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학교명을 기재하는 것을 굉장히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자분들이 이제 일부러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무의식적으로 기재를 하시면서 소속 기관에 땡땡 대학교, 무슨 땡땡 뭐 대학원 이렇게 학교 이름을 좀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채용 공고에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것들을 적었을 시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자격 미달자로 처리가 된다든지 서류 전형에서 기본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지금 하반기 채용 지원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그렇게 작성하진 않았는지 이 강의를 끝나고 한번 검토하시는 작업을 꼭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역시 저번 화에서 설명드린 거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블라인드 채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적으시거나 특히 뭐 저는 땡땡 기관에 입사하는 이유가 저희 뭐 삼촌이 이 회사의 팀장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어필하신다든지 혹은 본인이 부르는 호칭 있죠. 예를 들어 뭐 저는 대학교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만 빼고 다 남자여서 뭐 불이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의 약간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때 간접적으로 나이나 뭐 성별, 학교, 출신지 같은 것들이 기재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다음은 입사 지원서를 제가 이제 좀 한눈에 보기 쉽게 간결한 걸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죠. 서류 전형의 기준이 무엇이냐. 네, 서류 전형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재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량화하거나 정성 뭐 평가 방법을 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받는 항목들이 크게 본다면 과목, 자격증, 경험이나 경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정량화시켜서 이제 배점을 하는 서류 전형이 일부 있고요. 다만 과목일 경우에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때 학교 교육에 한해서는 간혹 가다가 이수학점을 쓰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4학년 내내 받았던 평점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회계학 원론이 몇 점 만점에 몇 점인지 혹은 전산학 개론이 몇 점 만점에 몇 점인지 그 과목에 대한 것만 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직무와 관련된 스펙만을 보겠다라고 해서 과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원자가 전산학 개론을 C- 혹은 뭐 D를 받았다고 기재했을 때 이 지원자가 과연 전산에 관련된 능력이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학점을 과목에 대해서 쓰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너무 낮은 학점은 지양하시고 잘 나온 것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러한 란이 없다면 최대한 직무와 관련된 것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격증이죠. 그래서 신입의 경우에는 일단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자격증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이나 경력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제 매스컴의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일부 지원자들이 아직 기본적인 능력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인턴에 대해 다시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뭐 비정규직, 무기직, 정규직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직무에 막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어떤 공공기관들이든 인턴 같은 것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경쟁률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의 것들, 뭐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한번 도전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우선은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 수행 능력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에 보이시면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은 증빙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류에서 정량화시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경력에 대해서는 일부 배점화하는 데도 있긴 하는데요. 신입은 사실 이 경력에 대한 포션을 많이 주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경력보다는 제 생각에는 과목이나 자격증 위주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경험은 증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력은 일부 있는 것에 한해서만 좀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것, 쓰기 어려워하시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 자기소개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경험을 기반으로 쓰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추후에 우리 같은 기관에 입사했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예측 기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사실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질문으로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 미리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양쪽에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지원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템플릿을 좀 만들어서 왔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면 우선은 가장 왼쪽에 지금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제가 예시기 때문에 하나를 가져왔지만 추가적으로 늘리느냐에 따라서 뭐 10개, 50개, 100개까지 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이런 역량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발휘했던 경험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우측에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런 것들이 면접 가기 전 혹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갛게 제가 칠해놓은 행동, 액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 앞쪽에 제가 뭐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목표를 수행했었어야 되고 과제의 상황은 뭐 몇 학기 때 언제였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기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행동했던 것,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액션 위주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자기소개서를 받고 뭐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볼 때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기재하는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네, 보통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원자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지원자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혹은 열심히 했지만 자격증을 끝내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뭐 나는 직무 수행 능력은 있다. 이런 방향의 어떤 답을 썼을 때에는 점수를 저희가 많이 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본인이 전문성을 위해 남들과 달리 조금 더 특별하게 노력했던 게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했던 여러 개를 이렇게 좀 모아 보세요. 그러면 뭐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 외에 뭐 어떤 교육도 받았고 또 자격증도 준비했고 뭐 혹은 아르바이트나 과제를 통해서 어떤 경험도 취득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매트릭스로 조합해서 답안을 쓰신다면 그래도 하나의 컨텐츠로 쓰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남들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어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신입인데 사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도 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조합해서 같이 한번 답안을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좀 팁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해왔어요. 서류에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려면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는 지원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답변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묻든 직업 윤리를 묻든 아니면 뭐 다른 의사소통을 묻든 모든 것이 왠지 다 과제를 하면서 누군가 한 명이 도망갔고 그 과제를 대신해 준 것이 나였다. 뭐 이런 류의 방향에 대한 답안을 대부분이 다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해서는 질문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역량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하실 때에는 그 질문에 맞는 답안을 작성했는지를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잘 지키고 계시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행동 위주로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좀 팁을 드린다면 기술서가 제가 굉장히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술서에 나와 있는 역량을 본인이 발휘했던 경험을 좀 끌어와서 자기소개서에 좀 매핑해서 쓰신다면 조금 더 그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필기 전형에 대한 이제 지원자분들의 질문을 제가 좀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 전형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이전과 블라인드 채용에서 필기 준비 방법이 혹시 얼마나 달라지는지. 네. 뭐 나는 인적성 검사를 준비해 왔는데 새로 NCS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것이 생겼던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르냐라는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 범위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기존에 봤던 그 인적성 검사와 새로 나온 NCS 직업기초능력 검사의 영역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아마 보시면 사실은 대부분 좀 비슷한 영역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언어나 수리, 추리 같이 인적성에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역은 이 NCS 직업기초능력에서도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인적성 검사를 좀 잘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직업기초능력 검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좀 시험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인지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인적성 검사를 보실 때는요. 아마 문항의 길이가 좀 짧았을 겁니다. 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가령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공을 떨어뜨리면 이 포물선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뭐 수직으로 내려갈까요? 뒤로 갈까요? 더 뒤로 갈까요?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낱말을 쭉 열거시켜 놓고 중간에 하나 공란을 뻥 뚫어 놓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낱말이 어떤 건지를 보기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관련성 있는 것과 좀 골라봐라. 뭐 이러한 문항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은 지금 다소 문항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림이나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 직업기초능력 검사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근무를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시면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을 지문에 좀 녹여놨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지문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읽는 시간보다는 위에 있는 자료나 그 지문을 해석하는 시간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험 시간이 좀 짧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접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문이 긴 뭐 신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평소에 많이 보시고요. 직업기초능력 검사를 난 한 번도 문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 직업기초능력 검사를 거의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지나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사전에 한번 꼭 활용을 학습을 하시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사실은 채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저는 필기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기 전형의 점수가 사실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 필기 전형까지 오는 지원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서류 전형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000명이 지원하거나 뭐 10,000명이 지원했을 때 좀 큰 기관이라면 모든 지원자에게 이 필기 시험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기 전형에서 예전보다 떨어뜨려야 될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점수를 잘 받지 않으면 필기에서 다음 면접까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채용에 아직 합격이나 불합격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남으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채용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필기 시험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구직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 이전보다 중요해졌고 난이도도 사실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또 익숙한 화면이 나왔죠.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아마 채용 공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직업 기초 능력 검사와는 사실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직업 기초 능력 검사는 10개의 영역을 선정해 놓고요. 이 10개 중에 보통 한 5개 영역 정도를 필기 시험화해서 문항을 출제하고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직무와 관련이 있진 않아요. 기초 능력이니까. 그렇죠? 다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직무 수행 능력은 말 그대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기 분야 지원자인지 혹은 일반 행정인지 뭐 기계인지에 따라서 문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력직은 사실 조금 더 경력에 치중한 문제를 저희가 출제하는데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업무 상황을 지문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전공을 조금 응용해서 내는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시고 이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본다라고 만약에 써 있다면 직무기술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네, 직무기술서를 열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팁은 직무기술서에 나열되어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중에 제가 전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식이나 특히 기술, 지식 부분이 가장 필기시험 문항으로 출제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서를 보시고 좀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식을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것을 문제로 냈을 때 내가 풀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좀 숙지를 하고 필기 전형으로 가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제가 사례로 제시한 이 직무기술서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을까요? 지금 맨 위에 보시면 경영기획이라는 업무를 써놨지만 옆에 있는 지식은 예산이나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아래에 있는 예산, 자금은 더욱더 회계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 기관의 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현재 인사, 노무, 뭐 일반 경영학적 지식보다는 당장 숫자에 강한 사람, 회계나 예산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노출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에 이어서 아래에 보면 또 기술 부분이 있죠. 기술에서도 지금 이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회계나 예산 부분에 많은 내용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나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문항을 출제할 때 지식에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문항을 내기도 하지만 일부 조금 더 실용적인 실무의 문제를 낼 때는 기술을 간혹 좀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에 지금은 제가 지식에만 빨간색 부분을 쳐놓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보시고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입직에 너무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렸다면 경력직,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신입보다 사실 업무에 이미 좀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입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혹은 구체적인 필기시험 문항으로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객관식의 전공 그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논술 시험을 좀 디테일하게 내달라라고 하는 기관들도 사실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이번에 회계 업무 혹은 예산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실제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해서 왔을 때 실제적인 실무 업무를 못한다면 사실은 이제 경력직을 채용하는 이유가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로 어떤 계산형의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회계나 재무, 예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제 뭐 운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기술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형식으로 조금 더 신입보다 디테일한 질문, 조금 더 업무 혹은 직무 상황 맥락이 추가되어 있는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직으로 혹시나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논술 혹은 뭐 약술, 주관식에 대한 대비도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 더 지금 말씀드리면 이 직무기술서 보시면 가장 아래에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열거된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가장 하단에. 거기에 보시면 5가지 영역이 지금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업 기초 능력은 보통은 10개 중에 뭐 5개 내지는 4개에서 6개 정도를 선택해서 문항화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공고에 직업 기초 능력 검사 어떤 영역을 보는지가 안 쓰여 있다고 하시면 이 직무기술서 가장 하단에 있는 영역을 참고하셔서 미리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 서류와 필기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블라인드 채용의 전 절차를 한번 3회에 걸쳐서 다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마지막 면접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